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어제 광주를 찾았는데요. 전두환 옹호 발언과 일명 SNS에 게시한 이 개사과 논란에 대한 사과가 목적이었죠. 그런데 광주 방문 이후에 민주묘지 방명록에 쓴 글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화 인권의 5월 정신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세우겠다라는 글을 두고 반드시 지키겠다는 말을 잘못 쓴 거 아니냐. 5월 정신이 어디 삐뚤어지기라도 했단 말이냐라며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윤 후보의 광주 방문을 앞두고 일각에선 계란 테러라도 당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었죠. 계란은 맞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명록에 쓴 글이 계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11월 11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유한양행 수입 한국 UCB 제약. 자동차 썬팅할 때 딱 불스원 썬팅 넘버원 불스원이다. 출시한 썬팅 자외선 열차 간도 딱 불스원 썬팅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 기술 문의는 불스원 브라자닷컴. 창업은 역시 크린토피아.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1577-4560. 알았어 DDF 알았어. 현금은 알았어 DDF 알았어. 생애 주기별 은퇴 시점에 맞춰 알아서 투자해주는 연금펀드 한국투자 TDF 알아서. 한국투자 신탁운용 펀드보스 등 별도 발생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내 차는 소중하니까 유리막 코팅도 한번 입혀주고 새 차는 디테일링 세차만, 그리고 아에르 프리미엄 에어컨 필터까지 극초미세먼지와 유해가스 저감에 환경 기능까지. 내 차는 공기도 달라야 한다. 내가 선택한 프리미엄 아에르 에어컨 필터. 11월 11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는요.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현재의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장애인 특별채용과 관련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장애인이 있어서 이 이야기 다뤄볼까 합니다. 현재 민사소송 중인데요. 경북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 박재희 활동과 연결해서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인철의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지역의 시각으로 우리의 정치를 생각해보는 순서죠.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 오늘도 연결합니다.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과자 선물 받으셨나요? 저는 못 받았습니다. 오늘이 막대 과자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날이라서 여쭤봤던 건데, 이 막대 과자 날 말고 오늘은 또 농업인의 날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특히 경북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막대 과자의 날로 많은 분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농업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네. 이게 11월 11일인 막대 과자의 날은 왜 11월 11일인지 추측이 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왜 농업인의 날도 11월 11일일까 보면 네, 우리 한자로 열십자와 또 일을 합치면 흑토자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1일을 합치면 한자 글자가 흑토자가 되기 때문에 또 농업에서 중요한 것이 빠질 수 없는 게 흑이지 않습니까? 네. 네, 때문에 전축
농축협 대표 등의 주도로 1964년부터 이 농업인의 날 행사가 개최가 됐었는데요. 네. 이 당시에는 강원도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행사를 벌이다가 1996년에 정부 지정 공식 기념일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행정자치부, 지금의 행정안전부가 가래떡 데이를 함께 지정하면서 가래떡을 만드는 쌀 그리고 농업과 함께 연결해서 이 농업인의 날을 좀 기억하자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가래떡 데이도 기억이 나요. 근데 좀 네. 처음에 딱 지정을 했을 때는 이슈가 됐었는데 조금은 사라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농업인의 날은 11월 11일이라는 거요. 네. 농업인의 날에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직접 글을 올리면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 농업이 값진 성과를 만들어냈다. 특히 농식품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기후위기와 공급망 위기가 이 농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좀 추진을 했었던 공익형 직불제 그리고 또 농산물 수급 관리에 있어서 이 정부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 정책 이야기하면 참 할 말이 많잖아요. 네. 농업 홀대 논란도 계속되고 있고 예산은 늘어나지만 농업에 관련한 예산은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사실이라서 네.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 농업 정책을 그런 평가를 해본다면 편집장님은 어떻게 내리실 건가요? 네, 일단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가장 큰 공은 우리 쌀 중심의 직불금, 대농 중심의 직불금 제도에서 이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농이더라도 이 쌀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사를 짓는다면 일정 부분의 조건을 갖추게 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네. 가장 큰 차이는 이 농사를 짓는 것 자체가 존중받아야 할 국가의 기반 산업을 맡고 있다 때문에 이 공익 직불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다만 앞서 우리 진행자께서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낮아지더니 문재인 정부 중에 올해 예산이죠. 처음으로 2%대를 기록했습니다. 3%도 네. 굉장히 적다 말이 많았는데 이게 2%까지 이제 낮아진 거예요? 네, 2014년에 처음으로 3%대로 진입을 했거든요. 네. 내려왔는데 이것이 올해 들어서 2%대로 더 낮아졌습니다. 예산은 늘어나는데 비중이 줄어든다. 이거는 전체 국가 예산이 많아져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농업 분야에 있어서도 물가는 오르고 새로운 사업들을 시행하게 되는데 예산 비중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부처가 더 예산을 많이 가져간다. 네. 쉽게 말하면 농업 분야보다 다른 분야에 예산을 좀 더 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예산은 늘어날 수는 있지만 비율로 봤을 땐 적어진다는 건 비율이 적다는 건 그만큼 중요도를 낮게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한 가지 그래도 지금 정부에서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복지 분야나 공공의료 분야의 예산을 그 어느 때보다 좀 많이 썼던 부분이 있어서 네. 올해 이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가 우리 농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지만 이 농업 분야 예산을 깎거나 줄이거나 하는 일이 네. 조금이나마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SNS에 글 쓴 거를 보면요. 30대 네. 이하 귀농 가구가 역대 최대라고 말하기도 했잖아요. 네. 실제로 귀농 가구나 농촌 인구가 그러니까 귀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인 건 맞나요? 네,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그대로인데요. 특히 귀농 가구들을 지원하는 정책은 지금 10여 년째 지자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더해서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듯이
농촌에 들어와서 창업하는 것들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정책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과거 같으면 농업과 관련된 기술을 직접 습득하거나 아는 분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창농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농을 해서 창업을 하는 가구들 그리고 단순 1차 농업 생산에서만 그치지 않고 가공품까지 생산하는 이 농가가 늘어났고 이 농가들 대부분이 또 30대, 40대의 젊은 층의 농가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좀 반가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네. 근데 정부도 그렇지만요. 원내 정당, 대선 후보가 선출이 돼서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농업인의 네. 날에 맞아서 대선 후보들은 그러면 이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어떤 이야기를 내놨을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그 여당의 이재명 후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도 이 본인의 SNS에 농업인의 날을 언급을 하면서 농민과 관련된 메시지를 내놓긴 했습니다. 특히 곡물 자급률이 21%에 불과하기 때문에 식량 안보 관점에서 적극 대응해야 된다. 오늘 그 이재명 후보가 또 주중대사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면서 지금 요소 문제가 한창 시끄러운 상황에서 사실 비료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때문에 비료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또 밝혔고 무엇보다 이재명 후보가 강조해왔던 기본소득에 있어서 농촌의 농촌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를 지냈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농촌 기본소득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의 이 농업과 관련된 주된 이 공약은 기본소득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 후보가 자체적으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무엇보다도 코로나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 손실을 입은 농가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농업인 피해 손실 보강 강구 이런 게 윤석열 후보 측의 어쨌든 입장인 건데 그러면 이 양 대선 후보의 이런 이야기를 보고 조금 아쉽다 혹은 그래도 고민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둘 중에 어떤 쪽에 더 힘이 실릴까요? 네, 두 후보 모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나, 네.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는데 농업과 관련된 정책은 또 특별히 메시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본인 후보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수준이었고 네. 윤석열 후보 역시 농업 정책에 대한 밑그림 정도는 좀 발표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 또 다른 후보들도 있잖아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농정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것도 좀 살펴보시죠. 볼까요? 네. 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이 농업 정책 공약 발표를 위해서 따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정의당의 전신이었던 민주노동당도 이 농민 국회의원도 있었고 네.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농산어촌의 녹색 대전환을 시작하겠다. 전체적인 비전을 좀 발표했는데요. 네. 특히 아까 이재명 후보도 언급했던 21%에 불과한 곡물 자급률을 30%까지 좀 높이고 전국민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해서 저소득층이 식료품을 구입할 때 구입비를 지원하고 어린이 청소년에게 이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공약이 좀 큰 그림에서 보면 좀 비슷한데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게 이 월 30만 원 농어민 기본소득을 시작하겠다. 이건 모든 농어민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모든 농어민에게 해당이 되고 이 공익형 직불제도 5조 원 규모로 2배 정도 확충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구체적인 금액, 수치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조금은 농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나 평가할 수 있겠고요. 네. 김동연 후보도 오늘 가래떡데이 행사장을 방문해서 이 가래떡을 나눠주는 홍보활동에 나섰거든요. 네. 근데 농업인의 날이라서 일부러 방문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정책과 공약은 또 따로
밝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럼 안철수 후보는 어떤 공약을 냈나요? 네. 안철수 후보 역시 곡물과 관련된 곡물 자급률 부분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네. 특히 안철수 후보는 이 농업 정책에 있어서 농업과 과학기술을 연계해서 이 앞으로 이 농업의 이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좀 어찌 보면 그 추상적인 차원의 공약 정도를 발표했습니다. 농업인의 날을 맞아서 그래도 심상정 후보가 조금 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나 평가가 되긴 하는데요. 네. 또 정치인들이 얼마나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냐 살펴볼 수 있는 게 당내 경선 과정에서 또 대선 예비 후보들은 어떤 정책들을 발표했나 이걸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네. 없습니다. 우리 TV 토론회나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 특히 유세장에서도 농업과 관련해서는 추상적인 수준에서 우리 농업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메시지 정도만 나왔고 이 경선 과정에서는 농업 정책을 놓고 서로 토론을 벌이거나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 자체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린 것조차 참 안타까운데 이거는 우리 농업인들 그리고 농어민들이 숫자가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그 대선 후보들이 관심 밖으로 좀 두는 것 같은데 지금 본격적인 대선이 시작되는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요구를 내도록 네. 사실 우리 농업단체 그리고 농민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아니 이 농민과 뭐 어민의 숫자가 물론 비율로 따지면 적긴 하지만 농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관련한 정책을 좀 많이 내야 될 것 같은데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농민들이 소리내는 것 외에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저는 그 농민들 스스로 소리를 내고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많은 다른 시민들이 농업이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좀 인식을 하고 이분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왜 농업 정책 공약이 없는지 요구를 하고 특히 농촌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사실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와중에 지금 한창 예산안을 심사하는 철이지 않습니까? 네. 이때 농업과 관련한 예산 부분을 농업에 종사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번에 벌어진 요소 사태에서 보듯이 농업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우리 학교나 청소년들이 농업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는 교육도 강화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과 함께 지금 정치인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 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어르신님 안녕하십니까, 기용아재입니다. 보청기 알아보시는 거 진짜 힘드시지? 이제 하나만 기억해 주이소. 찾아가는 보청기, 집으로 보청기, 보청기 고민 직접 찾아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544 2222 1544 2922 집으로 보청기. 성공적인 귀농을 꿈꾸시나요? 영천에는 귀농하기 전 1년간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영천시 재료용 농업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개인주택부터 텃밭, 그리고 농업교육까지 원스톱 교육시설. 실패 없는 귀농, 영천입니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여행신, 그리고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 국민 모두가 만들어주신 최고의 신들이 있기에 해피엔딩 신은 멀지 않았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지금 시각 6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장애인 특별 채용을 통해서 대형 마트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부서 배치로 인해서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게 과연 장애인 특별 채용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까요? 최근에 우리 지역 한 대형마트에 장애인 특별 채용으로 취업한 장애인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업무 배치로 장애가 더 심해졌다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패하고요. 현재 상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북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 박재희 활동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역의 한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장애인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지금은 사직하고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었던 거죠? 네, 피해자분은 군에 복무할 당시에 허리를 다쳐서 척추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요. 네. 이분이 이마트 본사에 장애인 특별 채용으로 이제 입사하면서 안동점에 배치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허리를 많이 쓰는 일을 하기 어렵다라고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량이 많이 나가는 물품을 분류하고 또 높게 쌓는 적재 업무 같은 것들을 하는 건품 검수팀에 배치가 되신 거죠. 이 과정에서 무리한 노동이 지속되면서 허리 건강이 악화되고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이전에 없던 허리 질병까지 얻으시면서 이 건강이 악화된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듣기로는 이 척추장애 5급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척추장애 5급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장애인인지 좀 알려주시죠. 그 겉으로 보기에는 드러나지는 않지만요. 2007년에 이제 허리 수술하시고 척추장애로 이제 장애 판정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허리를 쓰는 일을 하면 바로바로 통증이 이어지시는 분이신 거고, 특히나 이번 사례처럼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렇게 하면 허리에 무리가 가는데 네. 허리 장애가 없거나 질환이 없는 사람과 달리 이런 무리가 계속하면 퇴행적 변화가 신체에 계속 생기는 거죠. 허리 건강이 더 안 좋아지고 회복이 불가능해지고 이런 건강 상태에 있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취직을 한 게 아니라 이게 장애인 특별 채용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네, 장애를 회사에서도 알고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중량이 많이 나가는 물건들을 분류하고 쌓는 검수팀에 배치가 됐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뭔가 기업들의 장애인 특별 채용 이렇다면 의미가 퇴색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이 이마트도 장애인 특별 채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홍보가 되어 있던 기업이었고 실제 모범 기업으로 선정된 적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에만 그치고 실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결과로 이런 사례가 이제 발생했다고 저희는 보는데요. 단순히 고용이라는 것을 넘어서 그 일자리의 질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가야 진짜 제대로 채용한 것이고 일자리를 보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사례처럼 그냥 이제 허리가 아파서 그런 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팀에 배치했다가 건강이 나빠지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좀 무책임한 관행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씁쓸한 상황입니다. 예. 그럼 실제로 허리가 아프니까 이 업무 말고 다른 팀에 배치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았나요? 실제로 의사 전달을 하셨었고요. 네. 허리가 아프다는 전달도 계속 했는데도 배치가 안 됐고 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 업무에 적응을 못해서 로 비춰질까 봐 당사자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눈치 보고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이제 지속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입사를 하자마자 팀을 바꿔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 어쨌든 눈치가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럼 현재 이분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고 하는데 인권위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인권위에서는 이 이마트 안동점이 장애인 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업무에 배치를 한 것에 대해서 차별 행위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2018년 3월에 장애를 고려해서 부서를 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공고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차별 행위이고 시정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냈던 거죠. 하지만 대형마트에서는 인권위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건데, 근데 1심 재판부에서는 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 이유가 장애인의 병증이 이 근무로 인해 악화된 것을 인정하기 힘들고 건품 파트는 가벼운 물품을 다루는 것든 뭐 단순한 업무도 있어서 장애인이 근무하기에 꼭 그렇게 부적합한 부서라고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희로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인데 그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데가 인권을 전담하는 독립기구고 이곳에서 명확하게 장애인 차별로 판단을 했는데도 1심 재판부가 이걸 전혀 인용하지 않았어요. 네. 당사자의 허리 건강이 악화된 것은 이분의 허리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배치한 그것이 원인인데 마치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개인이 잘 적응하지 못한 문제로 치부한 것 같아서 굉장히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납득하기 어렵고요. 네. 실제로 당사자분은 하역장에 도착한 물품을 지게차에 싣고 수작업으로 분류하고 팔레트를 또 수거해서 적지 않은 일을 했는데 크게는 30kg에 달하는 물품을 옮기시기도 하셨고 무게가 15kg 정도 나가는 팔레트를 10에서 12단 정도 적지 않은 굉장히 고강도의 노동을 하셨는데도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채로 판결이 나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분은 그럼 일을 기간이 어느 정도 하셨나요? 1년 반 중간에 뭐 휴직하고 퇴직을 하셨긴 했는데 전체 기간으로 보면 1년 반 정도 되고요. 지금 이것에 책임을 묻고 이제 진상규명과 또 피해복을 위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지는 4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싸움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는 항소를 해서 이제 곧 항소심 재판이 열릴 거라고 하는데 이건 언제 열리는 거죠? 12월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상식적인 판단을 하시는 재판부라면 이게 4년째 억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 차별 행위를 제대로 인정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사실 혼자 싸워간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항소심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렇게 믿고 싶고요. 국가인권위원회 명확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장애에 대한 편견이 가득한 재판부가 아니라면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시정 권고까지 내렸는데 이게 재판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장애인 취업 관련해서 또 덧붙이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이번 사례를 통해서 장애인을 채용해서 생색만 내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은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확인하게 됐어요. 장애인 노동자가 안전하고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게 아니라 당연하게 이제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평등한 일처를 만드는 데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좀 안타깝고요. 장애를 가진 몸 혹은 아픈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일터에서 좀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를 기업에서 먼저 좀 선도적으로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장애인들이 이렇게 직장에서 차별받는 것들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그 외에 혹시 사례도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이런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일단 취업률 자체가 굉장히 낮기는 한데요. 전체 취업률이 60%라면 절반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나마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도 굉장히 나쁜 일자리가 절대 다수입니다. 단기 계약직, 단순 업무 중심의 불안정한 일자리가 많은데, 장애인에게의 노동,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그냥 복지 차원에서 머물러져 있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 현장에서 일을 시작해도 노동자로서 제대로 처우받지 못한 사례는 정말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뭐 임금이 됐건, 직장에서의 뭔가 존중받는 문화가 됐건 그래서 건건히 말하면 참 많겠지만 전체적인 장애인 정책이나 노동 현장의 문제가 다 이렇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좀
노동 장애인 분들한테 그냥 취업 일자리 제공해주는 시혜적인 복지 일자리 수준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일터에 동등하게 동료로 일할 수 있는 어떤 환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논의가 시작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고민 해봅니다. 사실은 늦었죠. 고민한 네, 시점이 늦었는데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직장 내에서 이렇게 장애인 차별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 요청을 하면 될까요? 네, 장애인 차별 사건에 대응하는 단체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민간단체도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인권전담기구도 있고, 또 실제로 노동사건은 이제 노동청이나 이런 노동행정기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신고가 가능한데요. 어쨌든 그런 현장 사례들이 좀 많이 나와서, 제도 개선이나 현장의 변화들이 좀 촉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쉽지 않은 싸움 함께 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장애인 차별이 좀 없어지는데 큰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북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 박재희 활동가였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인철의 시사경제,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이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라디오 드라마로 참 오랜만에 연결인데 잘 지내셨죠? 네네. 미로운 경제 이슈 오늘도 빨리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TV만 틀었다 하면 나오는 이슈예요. 요소수 품귀 현상.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 석 달치를 확보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이제 영끌했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텐데요. 정말 가까스로 이제 차량용 요소수 석 달치를 확보를 했습니다. 일단 이제 중국,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물량, 여기에다가 이제 국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모두 합치게 되면 정부는 한 2달 반 정도 또 사용할 수 있는 차량용 요소수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우선 이제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중국 쪽과 미리 계약해둔 물량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 정부의 어떤 통관이 안 되면서 기다렸던 물량이 있는데 이게 한 18,700톤 정도가 되는데 다음 주부터 국내로 반입이 되고요. 또 베트남 업체로부터 확보해 놓은 것도 들어오게 되고 또 이제 중국 호주산 요소수 수입 물량도 일부 반입이 됩니다. 네. 이외에도 이제 국내 재고 물량, 사실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정부는 날마다 이제 지금 이 요소수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국내 이제 물량 파악하고 이제 현장 점검을 해보니까, 국내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재고 물량도 꽤 됩니다. 한 1,500만 리터, 그리고 군부대가 비축하고 있는 예비분 한 20만 리터 등을 합치게 되면, 정부는 일단 한 석 달 정도는, 이제 차량용, 요소수 물량에는 이제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영끌한 거잖아요. 다 모아온 건데, 그럼 앞으로 이 3개월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중국을 되게 많이 이제, 기대하고 있는 눈치고요. 네.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그 호주와의 이제 분쟁 때문에 석탄 수입량 물량 자체가 줄었고 그리고 내년법 농사철이 있죠.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요소 자체적 수급도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중국과 어떤 외교적으로 풀어보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부는 지금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다는 겁니다. 수입처 다변화, 인도네시아, 베트남, 러시아까지 SOS를 일단 보내보고. 네. 그리고 지금 매점 매석 행위가 좀 심상치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장 점검 플러스 이런 이제 직접 아마 이제 오늘 정부가 이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이게 한 1976년에 제정된 물가 안정법에 근거한 조치인데,
지난해 초였죠. 코로나19 사태 때 한 번, 마스크 대란 때 1차로 이 조치를 내린 바가 있는데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이 조치를 발령하게 되면 어쨌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는 일단 모든 걸 다 이제 국가가 통제합니다. 판매업자가 매일 수입하는 물량, 또 사용하는 물량, 판매량, 재고량 모두 이제 신고를 받게 되고요. 일단 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요. 또 수입에 대해서도 내년 6월까지는 관세까지 이제 면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또 앞으로 이제 차량용 요소수는 한 군데로 주유소로 이제 판매처도 단일화됩니다. 그래서 승용차의 경우에는 한 대당 한 번에 최대 10리터까지만 구매가 가능하고 지금 뭐 이제 굉장히 장거리를 뛰고 있는 화물차, 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의 경우에는 최대 이제 30리터까지 사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하신 분은 이번에 이제 차량용 요소수를 구매했다면 제3자한테 판매하는 건 금지됩니다. 이렇게 지금 한마디로 이제 이 굉장히 이제 물류 대란의 어떤 촉발할 수 있는 사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지금 시장에 쓰러지고 있는 모든 과정을 직접 이제 관리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이번 조치를 만에 하나 이제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이제 벌금에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요소수를 뭐 차재기 하거나 매점 매석하는 거는 상당히 엄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입, 사용, 판매, 재고량 모든 걸 다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근데 요소수가 원래 10,000원 하던 게 20만 원까지 뛰기도 했는데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가격도 일단 이게 이제 군 수송기를 들여서 들여오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뭐 1리터에 1,000원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싼 값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뭐 7배, 10배 이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은 이제 다른 데서 구매하시는 것보다 일단 주유소 구매하시는 것이 이제 조금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호주에서 27,000리터 요소수를 수입을 했는데 물량은 많지 않은데 군 수송기를 투입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 이런 부정적인 여론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물량이고요. 지금 이게 요소수가 필요한 화물차들이 뭐 긴급 수송용도 있고 그다음에 화물차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다 소방차 그리고 긴급 의료 후송차 뭐 하물며 택배 배달 차량까지 이제 겹치다 보니까 200만 대 이상이 이제 요소수가 필요합니다. 네. 일반 승용차라면 한 1리터에 한 10,000km 이상, 그러니까 뭐 1년, 2년 정도는 뭐 거뜬하지만 그래도 화물차의 경우는 생계가 달려있고 중장거리를 뛰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요소수가 지금 산업용이든 정부가 이제 산업용이 얼마나 있는지 국내 재고 비축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를 데일리로 이제 점검하고 있는 이유도 만약에 이게 더 입소문이 나서 이제 당장 이제 뭐 1, 2주밖에 재고가 없다더라라고 한다면 이제 주유소마다 정말 장사진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정말 원가를 감안하게 되면 얼마 안 되는 물량이긴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겠지만 군 수송기를 투입해서라도 뭐 불과 한 27,000리터이긴 하지만 일단 이제 많이 파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아마 불가피한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워낙에 비상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급한 불은 끄자 이런 것 같은데요. 문제는 마그네슘 같이 특정 국가의 수입 비중이 뭐 80% 이상의 원자재 품목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게 다 뭐 어느 정도 있는지 통계도 안 잡히고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또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맞습니다. 아마 2년 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일본이 반도체 필수 소재 수출 중단으로 겨우 3가지 소재 수출 중단으로 정말 우리가 홍역을 치렀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 플랜 B가 없다. 한국과의 수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원자재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굉장히 좀 그동안 뭐 일본에 대한 어떤 반일 감정은 있었지만 이 나머지 후속 조치가 좀 없었다라는 게 문제인데요. 한국무역업회가 조사한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특정 국가의 80% 이상 의존하는 원자재 품목이 4,000여 개가 넘고요. 네.
중국이 특히나 이제 한 1,850개입니다. 전체의 가장 절반 가까이가 중국산입니다. 네. 이어서 미국이 한 500여 개, 일본이 438개 순인데 앞서 이제 요소수 이외에도 마그네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자동차 경량화 소재로 쓰이는 이 마그네슘 인곳이라는 것은 역시 중국산에 100% 의존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뭐 외교, 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의 어떤 수출을 제한하게 되면 우리는 마치 이 제3의 요소수대란이 이제 불가피하다라는 건데요.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이 수입처를 다변화함과 동시에 지금 우리가 이제 거의 한 10년 전부터 요소수를 이제 이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생산하지 않고 있지만 이렇게 가격 경쟁력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내수를 좀 생산하는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지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반도체 기업들을 다 불러다 놓고 반도체 공장 미국에서 짓고 투자하고 생산하라라고 이제 유도하고 있는 것도 어쩌면 이런 일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파급 효과가 큰 품목은 또 그리고 특정 국가에 너무 의존도가 높은 거는 특별히 관리를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또 생기면 안 될 텐데요. 이슈를 좀 넘어가 보면요.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가 급증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제 10월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서 65만 2천 명이 늘어난 겁니다. 2개월 연속 60만 명대 증가고 또 같은 기간 경제활동 인구도 늘었고 실업자는 줄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정부는 코로나19 4차 확산 속에서도 고용시장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산업별로 보니까 이제 공공 일자리가 포함된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 30만 명 늘어서 가장 큰 폭의 이제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또 비대면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운수 창고업도 취업자 수가 16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또 이제 백신 접종이 확대되다 보니까 교육 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처럼 코로나로 타격을 입던 업종도 소폭이나마 이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 60세 이상 또 청년층에서 이제 주로 취업자가 늘었는데 특히 15세부터 29세 이 청년층의 고용률이 10월 기준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연령대별로도 그렇고 산업별로도 그렇고 증가세를 보이곤 있는데 사실 소상공인분들이나 경제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렇게 체감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실제로 세부 내용을 잘 살펴보면 고용시장이 완전히 회복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많죠. 맞습니다. 이제 연령대별 앞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60세하고 청년은 좋은데 정작 이제 가장 우리 뭐 어떤 경제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대는 또 유일하게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네. 또 하나가 이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이번 통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취업자가 전반적으로 늘었지만 일용직과 또 직원을 둔 사장님은 특히나 이제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계층의 취업자는 여전히 감소 추세입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만 6천 명이 늘었는데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감소세고요. 그리고 나홀로 사장님, 그러니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도 4만 5천 명 늘어서 지금 뭐 거의 33개월째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코로나19로 큰 대표적인 고용 취약계층은 여전히 냉골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는 뭐 99% 회복을 해서 앞으로 취업자 수는 뭐 3만 6천 명 정도만 더 회복하면 완전히 회복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취업자 수는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시나요? 네, 여보세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고용이 99.9%는 완전히 코로나19 이전을 회복했다 하더라도 이제 실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일자리에 이제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이기보다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들어진 임시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이전과 다른 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